그러면서 2023년 2월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이제 신규 유증과 전환사채를 이제 발행하는 게 이사회에서 의결됐다라고 공시가 되게 됩니다. 해당 거래로 인해서 약 9%의 지분을 카카오 측이 취득할 게 예상이 되면서 2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되겠다라는 이제 예상이 되게 되는 결정이었고요. 그 공시가 난 이후에 이수만 창업자는 매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고 신주 발행 무효의 소송을 본격적으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이브를 백기사로 끌어들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카카오와 하이브의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SM 엔터테인먼트의 시작부터 흥망성쇠까지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를 강타했었던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분쟁 이슈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경영권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시사점은 어떤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이수만 창업자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거의 70세에 접어들게 되면서 은퇴가 가까워졌다라고 본인도 비롯해서 내외부에서 이제 예측이 있고, 그러면서 은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승계보다는 회사 매각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이제 나게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매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2021년 CJ ENM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이제 각각 개별적인 협상을 했었고, CJ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거기에서 발을 빼게 되고,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주로 이제 협상을 하게 되다가 그마저도 이제 불발이 되면서 당시 협상은 이제 불발이 되게 됩니다. 당시 기사들을 보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매각 이후에도 본업을 좀 이어가기를 좀 희망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언급되기로는 거액의 연봉 조건과 그리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좀 시도했던 것 같은데, 그게 불발의 주요 원인 아니겠느냐라고 당시에 추측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이수만 대표에게 아까 소유하고 있었던 그 개인 회사 라이크 기획에 대한 이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게 됩니다. 2019년 KB 자산운용에서 라이크 기획에 대한 기획료가 과다하게 지불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해당 문제와, 그리고 배당을 지급해라 라는 골자의 이제 주주 서한을 보내는 등의 이제 이슈들이 슬슬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요. 본격적인 분쟁이 시작이 된 것은 2022년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 파트너스에서 지분 0.91%를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행동주의 활동이 개시되면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라인 파트너스가 이야기하기로는 여러 가지 이제 보통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들이 주주 서한을 보내고 공개적으로 주주 제안을 이제 할 때는 여러 가지 본인들의 논리를 가지고, 팩트와 논리를 가지고 이제 제안을 하는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SM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현재 매우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 이유를 보기 위해서 매출과 음반 판매량을 상장되어 있는 주요 기획사인 하이브와 JYP 엔터테인먼트와 비교를 했었어도 시총이 현저하게 낮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라이크 기획에서 10년간 거의 1308억 원의 그 자문료를 지급받아가면서 기대되는 영업이익에 심대한 손상을 끼치면서 이런 주식 저평가의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살펴봄에 따라서 심할 때는 정말 영업이익의 거의 46%까지 그 라이크 기획에서 자문료로 받아간 것을 보였을 때는 해당 문제는 정말 심각했던 것으로 사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배구조상의 문제를 해결을 하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시가총액이 이제 올라갈 거고, 때문에 라이크 기획과 계약을 해지해라 라고 하고, 그리고 배당을 지급해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서 SM 엔터테인먼트의 본인들이 지지하는 감사를 임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본격적인 그 경영권 분쟁 행동주의 펀드의 이제 움직임의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서 시사점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감사인 교체에 대해서 2020년에 그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들한테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됐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최대 주주도 지분율과 상관없이 감사인 임명하는 그 의결에 대해서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이 아니라 최대 3%까지만 지분율을 행사할 수 있게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틈을 얼라인 파트너스가 굉장히 잘 파고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라이크 기획에서 정말로 큰 규모의 수수료를 받아가는 게, 특히나 이 이슈가 제기되기 직전 연도 2021년에는 거의 200억 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아
받아갔다라고 하면서 더욱더 이 문제가 들끓게 되는데요. 그 실제로 열리게 된 그 감사인 교체를 위한 주주총회에서 이 얼라인 파트너스가 위임장을 확보해서 거의 81%의 압도적인 찬성을 바탕으로 실제로 감사인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2020년 말 얼라인 파트너스는 SM 엔터테인먼트의 지배 구조를 본격적으로 개선을 해라 라고 제안을 하게 되었고, 이사회 구성부터 이제 다시 뜯어 고쳐라 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갈등 끝에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성수 당시 대표이사가 그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을 하게 되면서 온라인과 함께 지배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합의문을 발표하고 SM 엔터테인먼트의 3.0을 같이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이런 주주 제안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영에 진입하거나 승리하는 것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랐을 때 매도를 하고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거나 아니면 분쟁하고 있던 대상과 이제 합의를 해서 어느 정도 매각을 이제 하게 되는 뭐 거의 약간 벌처 펀드에 가까운 그런 형태만 보게 됐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도 이런 행동주의가 경영진들과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서 실제로 경영에 참가하게 되는 그런 의의를 갖추게 된 거에 많은 부분 환호를 받고 주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해당 기간에 주가가 그래서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SM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호 세력 그리고 우호 지분을 이제 끌어들이는 방향을 당시 이제 경영진과 온라인은 아마도 합의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서 2023년 2월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이제 신규 유증과 전환사채를 이제 발행하는 게 이사회에서 의결됐다라고 공시가 되게 됩니다. 인수 가격은 주당 9만 원으로 해당 거래로 인해서 약 9%의 지분을 카카오 측이 취득할 게 예상이 되면서 이수만 창업자에 이어서 2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되겠다라는 이제 예상이 되게 되는 결정이었고요. 그 공시가 난 이후에 이수만 창업자는 매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고 해당 발생하게 되는 신주 발행 무효의 소송을 본격적으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이브를 백기사로 끌어들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카카오와 하이브의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하이브는 이수만 창업자의 보유 지분인 14.8%를 즉각적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SM 엔터테인먼트 주주들에게 주식의 약 595만 주를 주당 12만 원에 매수하겠다라는 공개 매수를 제안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경영권 확보에 돌입하게 됩니다. 해당 거래가 성사된다라는 가정하에 하이브가 취득하는 주식은 약 40%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예상이 됐었으며, 이 공개 매수가 완료가 되게 된다면 SM의 경영권은 하이브로 넘어가게 되고, 아무래도 하이브를 끌어들인 이수만 창업자의 입김도 다시 이제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이제 우세해지면서 당시 경영진과 온라인 파트너스는 이에 대해서 매우 비난하는 성명을 내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제 지적을 하게 되는 그런 갈등 상황에 본격적으로 놓이게 됩니다. 이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파트너스 입장이 살짝 꼬이게 되는데, 카카오가 발행하기로 한 9만 원에 대한 주식 참여는 지지를 하면서 하이브가 공개 매수로 하게 된 12만 원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야 되는 굉장히 미묘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 카카오 측의 입장과 완전히 궤를 같이 하는 거는 또 공식적으로는 아니었기 때문에 카카오를 완전히 지지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당시 경영진과 새롭게 SM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에 이제 몰두를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나온 이제 카카오의 2대 주주 참여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략적인 시너지를 언급하면서 카카오 측의 입장을 좀 강하게는 아니고 약하게 좀 지지하는 그런 듯한 이제 논리가 제시가 되었고, 그 전과 같이 압도적인 지지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카카오는 어쨌든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물론 9만 원의 이제 신주 발행과 전환사채를 이제 발행할 수 있었는데, 그거는 신주 발행 가처분이 이제 소송에 놓이게 되면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하이브는 본격적으로 이수만 창업자의 지분을 전부 확보하고 공개 매수까지 제안한 상황에서 경영권을 거의 뺏기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다 보니까 카카오 측도 주당 15만 원이라는 공개 매수를 제의를 하고 거의 벼랑 끝에 대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벼랑 끝에 대치 상황과 상호 간에 이제 향후 저쪽 세력에서 인수하게 되면 SM 엔터테인먼트는 파탄난다 라고 하는 식의 이제 공개적인 이제 주장과 비방을 하게 되면서 뭐 거의 흙탕물 싸움으로 번져가게 되는데, 2023년 3월에 들면서 본격적으로 해당 대치에 굵직굵직한 이제 이슈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3월에 하이브가 12만 원으로 공개 매수를 선언했던 공개 매수일 직전에 SM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12만 원을 넘어가 버리는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하이브에서는 이거는 지금 목표한 공개 매수를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특정 세력이 시세 조종으로 개입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금감원에서는 해당 이슈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때문에 하이브 입장에서는 목표했었던 만큼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서 일단은 공개 매수는 실패한 상황으로 교착 상태에 좀 놓이게 됐고요. 그러나 또 3월 3일에 법원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수만 대표가 제기했었던 신주 발행 무효해소에 대해서 발행 중단을 인용을 하게 되면서 신주 발행도 거의 안 되게 되는 상황에 예상이 되게 되면서 카카오 입장에서도 매우 앞으로 상황이 매우 불투명하게 놓이게 되는, 그런 양쪽이 서로 다 이기지 못하고 서로 다 패한 것도 아닌 굉장히 교착적인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서로 누가 이겼다라고 할 수 없고 서로 누가 졌다라고 할 수도 없는 되게 애매한 상황에서 3월 11일에 하이브는 카카오와 전격적인 협상에 돌입하게 되었고, 바로 12일 날 하이브의 이제 SM 인수 절차 중단과 그리고 보유 지분을 카카오가 공개 매수한 데 이제 매도하게 되는 그런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되면서 하이브는 공식적으로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여기서도 하나 살펴볼 만한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하이브가 공개 매수에 완전히 성공을 해서 목표했던 지분율을 확보하게 됐거나, 아니면 카카오가 하이브의 그 공개 매수를 저지하고 그 신주 발행 무효해소에서도 이제 기각이 되면서 본인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9%를 확보하고 향후에 공개 매수를 통해서 뭐 하이브보다 더 많은 지분율 확보가 예상이 됐다면 결코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끝까지 극한 대치 상황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양쪽 다 지금 여기에서 더 뭔가 공개 매수를 더 올려서 지분 확보를 취득하자면 상당한 출혈이 예상이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시나 우리가 협상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양쪽 다 살짝 애매한 상황에서 서로 간에 뭔가 하나씩 내주면서 아니면 서로 간에 하나씩 양보를 하면서 타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이런 교착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뭐 경영상에서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시사점 2개 정도가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SM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경영권 분쟁 사과가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시사점 2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듭된 성공 이후에 창업자는 어떤 거를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좀 주게 되는 것 같아요. SM 엔터테인먼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한 획을 긋고 그 매우 혁신적인 방법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시스템의 근간을 세웠고, 자본시장에서의 인정할 정도로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여주면서 거의 하나의 또 산업을 일궈냈다라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을 일궈내는 데에는 당연히 이수만 창업자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상장 당시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엔터테인먼트사가 상장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구심을 가진 시각이 팽배했었는데, 그 시각을 딛고서도 성공을 재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둘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수만 창업자도 이제 나이를 먹게 됐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회사가 너무 성공하고 나서라고 할까요? 회사가 어느 정도 굉장한 성공에 이르고 나서 사실 비전을 그 이후에는 좀 찾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이제 라이크 기획을 만들게 되면서 초반에 라이크 기획은 그 정도의 많은 수수료를 사실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해가 거듭되면서 수십억 그리고 수백억까지도 이제 이익에서 이제 가져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서 결국엔 개인의 행복에 좀 안주하게 되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큰 역할이 있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창업했던 회사의 영속적인 성공 아니면 글로벌한 확장에 대한 꿈은 상당히 그때는 퇴색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매우 힘든 일이지만 하이브나 JYP 엔터테인먼트에 비교를 해봤을 때 하이브는 BTS의 글로벌 흥행에 힘입어 상장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성공을 하겠다라는 목표하에 이타카 홀딩스도 인수를 하고 다른 힙합 레이블도 이제 인수하는 등의 그런 확장적인 목표를 가지고 경영 행보를 이어가는 게 매우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비록 미국 진출 실패의 고배를 마시기는 하였지만 그 이후에 다시 일본에서 K-팝 아티스트 시스템에 도입해서 성공하는 그런 경험을 맛보고 미국에서도 다시 한번 성공해 보겠다라는 그 큰 비전 하나로 지금까지 차근차근 밟아오는 거를 봤을 때, 성공 이후에 창업자는 과연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창업자가 그 비전을 충분히 달성하거나 본인 힘으로 이제 달성이 힘들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시점에서 이제 빠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큰 시사점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사점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온라인 파트너스의 그 등장과 비롯해서 행동주의 펀드 시대가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그리고 소수주주에도 그에 따라서 어떤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가에 대한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온라인 파트너스 전에 행동주의 펀드가 없었느냐라고 살펴보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강성구 씨가 만든 그런 펀드도 있었고, 그리고 매우 유명한 그 장하성 교수님이 운영하는 그런 펀드도 있었고, 행동주의 펀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주체들도 매우 상당히 있었고 각각의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임팩트는 주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임팩트를 그럼 온라인 파트너스는 어떤 배경 하에서 이렇게 큰 임팩트를 줄 수 있었는가 라고 배경적으로 살펴보면 한 3가지 정도가 주요 요인으로 꼽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2020년도의 상법 개정을 통해서 감사인을 선정할 때 최대 주주도 지분율대로의 의결권이 아닌 최대 3%의 의결권으로 제한을 당하면서 이런 행동주의 펀드도 감사인을 임명할 때 충분히 소수 주주들 그리고 주요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서 진출할 수 있다, 감사인을 임명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더욱 높여줬던 게 이 첫 단추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전자서명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되면서, 예를 들면 그 위임장을 예전에는 받으려고 하면 소수 주주들한테 일일이 연락을 하고 팩스나 뭐 이런 우편 등을 통해서 받거나 그런 도장을 찍힌 위임장을 받고 그 인감 증명서를 받아야 되는 시간적으로나 노력적으로나 매우 이제 불편함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전자서명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되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위임장을 이렇게 서명받게 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위임장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서 위임장 받는 것과 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런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그런 위임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기에도 매우 용이한 환경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또 지금 보시고 있는 이런 유튜브 등의 그런 미디어 채널이 되게 다양해지면서 예전에는 방송이나 신문에 의존해서 본인들의 주장을 좀 외부나 공개적으로 알릴 수밖에 없는 채널이 매우 적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반면에, 최근에는 뭐 이런 유튜브 그리고 SNS 미디어 등을 통해서 보다 더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본인의 주장을 명료하게 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온라인 파트너스는 매우 잘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영권 분쟁 중에 초반에 매우 흥미로웠던 이제 사례 중에서는 그 모 경제 유튜브 채널에 온라인 파트너스 측에서 먼저 나와서 본인들 주장을 얘기하고, 이분들 퇴장한 다음에는 SM의 경영진들이 나와서 본인들의 주장을 얘기하면서 상대방 근거를 논박하는 그런 흥미로운 콘텐츠도 구성이 될 수 있었던 것만큼 현재의 그런 인터넷 모바일 미디어 발달 그리고 플랫폼의 발달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 실제로 온라인 파트너스와 연계된 회사에서는 비사이드라는 이렇게 여론을 모을 수 있는 그 모바일 플랫폼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캠페인을 전개하고 그거에 동의하는 소수 주주들, 주요 주주들의 위임장을 전자서명으로 이제 받기 용이하게 만들면서 보다 더 본격적인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에 돌입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이런 행동주의 펀드는 자본시장에서 매우 건전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창업자나 최대주주의 전횡에 맞서서 다른 주주들의 입장도 대변하면서 회사가 보다 더 성장하기 위한, 아니면 회사의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언을 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잘 봤을 때 제가 아까 잠시 이제 하이브의 공개 매수 이후에 그 행동주의 펀드의 약간 입장의 미묘함, 그리고 이후에 온라인 파트너스는 또 이후에 자기 자본으로 획득한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은 또 공매도한테 대주를 해줬다라는 이슈에도 조금 휘말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동주의 펀드도 뭐 본인이 매우 선해서 그리고 정의로워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주주가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본인도 펀드를 모았고 그 펀드에 출자해준 그 출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만큼, 다른 주주들도 어떻게 보면 무조건 여기가 너무 옳아, 그리고 여기가 정의로워서 끝까지 지지하겠어, 이런 입장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내 이익에도 부합을 하는가, 소수주주 개미로서의 내 이익에도 과연 이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로직이 지금 상태가 맞는가를 계속 체크하면서 내 이익에 부합할 때는 당연히 위임하고 지지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점을 염두한 상태에서 앞으로 활동하게 되는 행동주의 펀드들에 대해서도 잘 고민하면서 지지하거나 아니면 반대하거나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